YG와 JYP의 책걸상. 책에 관한 걸쭉하고 상큼한 이야기. YG와 JYP의 책걸상이 찾아왔습니다. YG 강량구입니다. JYP 박재영입니다. 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사회학자 노명호 선생님 모시고 인생극장이라는 책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네. 네, 지난 시간에는 일단은 인생극장이라는 책이 어떤 컨셉트의 책이고 또 어떤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 노명호 선생님으로부터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일단은 구체적인 책의 내용이 도대체 어떻게 되지 하고 많은 애청자분들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 노명우 교수님의 사는 이야기, 그러니까 부모님이 언제 태어나서 어디서 어떻게 무슨 일을 하고 사셨는지 뭐그 얘기를 하다 보면 그냥 저절로 이 책 얘기가 될 것 같은데요. 네. 부모님 소개를 좀 해주시죠. 저희 아버지는 1920년대 충청남도 공주군 반포면이라는 시골 마을에서 태어나셨어요. 정확하게는 24년. 네. 네, 그리고 24년. 제가 노명호 선생님 아버님 생신 연도까지 제가 기억하게 됐어요. 근데 여기가 얼마나 시골이었냐고 하면 제가 기억하기로는 제가 중학교 때 이 아버지 고향에 갔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전기가 안 들어왔던 곳이었어요. 그래서 저녁이 되면 호롱불을 켤 정도로 이른바 신장로에서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자, 굉장히 노명우 시골 선생님이 마을입니다. 1966년생이니까 네. 중학교 때라면은 한 80년, 70년대 초반까지요. 70년대 초반. 네. 네. 그러니까 새마을 운동 등등으로 인한 그러니까 66년생이면 중학생이면은 70년대 후반이나 뭐 80년 아닙니까? 우리 70년대 사회학자들은 후반이죠. 정확해야 되니까. 70년대 초반 네. 66년이니까 제가 중학교 제 기억으로는 중학교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가 전기가 들어왔거든요. 아, 그래요? 그러면 한 70년대 후반 정도. 후반 정도, 네. 7, 8년 정도. 하여튼 네. 그 정도로 시골이요. 시골 마을, 시골 중에 시골이었던 곳이었어요. 근데 이제 아버지는 거기서 태어나셨지만 그 이후로 그 성공리를 떠나셨고 네. 처음에는 그러니까 아버지가 처음에 태어나셨을 때는 이미 한국은 식민지 상태였었죠. 그렇죠. 네. 그리고 한창 이른바 식민지 조선에서 만주 붐이 불었을 때가 저희 아버지가 사춘기로 접어들던 그 시기였고 그래서 또 아버지 또 그 영향을 받으셔서 만주 봉천, 그러니까 지금은 세냥이라고 부르는 네. 만주 봉천에 가셨고 거기 가서 사진 기술을 배우셨어요. 사진관에서 조수를 일을 하시면서 당대 신문물을 그렇죠. 예, 어째 다루는 네. 기술을 익히신 네. 거네요. 근데 이제 뭐 아버지가 그 당시 사진 기술을 익히실 때만 해도 그 사진 기술이 나중에 어떻게 쓰일지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태로 아마 배우셨겠지만 나중에 이 사진 기술이 또 아버지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또 중요한 전기점이 되는 또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또 해방은 일본 나고야에서 맞이하셨고요. 일본 군인 신분으로. 그리고 해방이 되고 나서 전쟁 막판에 그러니까 약간 징집을 당하신 그쵸, 거죠. 징용당했을 예, 때 네네. 그리고 다행히 가끔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봐요. 그래도 참 아버지가 운이 좋으셨다. 운이 좋으셨다. 사이판 이런 한창 전쟁터도 아니고 네. 그러게요. 사실 보자면 일본 본토의 나고야에 배치받았다라는 건 뭐 우리 식으로 말하면 누가 군대 갔는데 서울이나 서울 근교에 배치받은 것만큼이나 그러겠네요. 이런 느낌이니까. 그리고 또 일본 본토에서도 뭐 히로시마나 나가사키 같은 데가 아니라 그쵸. 나고야인 것도 예. 엄청 다행이신 거잖아요. 그다음에 전쟁이 끝나서 그러면 전쟁이 끝나고 한국으로- 나서는 아버지가 뭘 하셨냐면 그 당시 이제 군인들이 전쟁 끝나고 나서 한국에 남았고요. 양주에 캐나다 부대가 있었었는데 캐나다 부대가 유엔군으로 참전했던 캐나다 부대가 아직은 철수하기 이전이죠. 근데 거기서 아버지가 그 만주에서 배운 사진 기술을 가지고 사진관을 여세요. 야, 저는 그게 너무 절묘한 게 아니 사업 수완이 있으셨던 분인 것 같아요. 아버님께서. 보면 나름으로 아버지가 세상을 남들보다 조금 더 일찍 읽는 눈은 갖고 그러니까 계셨던 것 반보 같아요. 정도 네. 일찍 읽는 세상 물정을 파악하는 파악하는- 능력이 조금 네. 뛰어나셨던 거지. 근데 독한 분은 아니셨기 때문에 그 예측하셔서 돈은 버셨지만 독한 분은 아니셨기 때문에 돈을 축적은 못하셨죠. 뭐 대충 이해되고 예, 책을 예, 보면은 뭐. 너무나 잘 이해가 네, 되는. 네. 그래서 어쨌든 배운 게 사진 기술이고, 근데 사진 기술을 사진 기술이 있다 한들 그때 한국인들은 사진을 찍고 돈 주고 사진을 찍을 여유가 없는 없었던 사람들이니까 시절이죠.
그 수요가 있는 그 외국 군인들한테 가서 그거를 했다는 거는 네. 어쨌든 네, 잘 찾아가신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가는 화상 통화가 있던 시절도 아니고 이메일이 있던 시절이 아니니까 전부 다 사진 찍어가지고 그쵸. 고양이 보내잖아요. 편지 보낼 때 나 잘 그러게. 있다고 늘 사진 동봉해서 그래서 아마 나이 드신 분들은 그 기억나실 거예요. 편지에 사진 같이 넣어 보내고 네. 그러면 편지 봉투에 사진 동봉이라고 동봉, 사진 제중. 제중. 네. 네. 아니 사실 제가 대학생 때도 가끔 부모님한테 편지 보낼 때 사진 한두 장 넣어서 보내고 그랬었거든요. 아, 군대에 있을 때 그치. 사진 찍어가지고 그렇게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 우리가 때까지는 저는 약간 싫은데 약간 이 아재들. 싫은데. 그러니까 이 사진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았고 거기서 이제 아버지가 돈을 많이 달러를 벌고 계시 그 귀하다는 달러를. 50년대 그러다가 어머니를 영준이 엄마라는 분이 소개를 하게 되고요. 어머니한테 아버지를 영준이 엄마가 뭐라고 소개했냐면 저기 내가 아는 사람 중에 키도 크고 훤칠하고 호대 멀쩡하고 인물도 그러니까. 좋고 네. 그러면서 달러도 많이 갖고 있는 남자가 하나 있는데 음. 만나보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를 영준이 엄마가 엄마에게 했다고 그래요. 근데 저희 어머니는 어떤 분이셨냐고 하면 서울에서 태어나셨는데 7남매 중에서 막내셨어요. 네. 그리고 전쟁을 거치면서 아버지 어머니까 외할아버지 외할머니가 다 돌아가신 그러니까 가난한 집이었거든요. 게다가 창신동 산꼭대기에 사는 어머니는 1936 1936년생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오빠네한테 얹혀 사는. 얹혀 사는 네네. 그 1층에 눈치 보고 있는 구박덩이 같은 신세였고 그런데 이제 영준이 엄마가 달러도 있고 키도 훤칠한 남자 있는데 만나보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를 하니까 저희 어머니가 안 만날 이유는 없는 거고 네. 그 저희 이제 아버지와 어머니가 소개팅 비슷하게 만나신 네네. 거죠. 그리고 이제 두 분이 결혼하신 게 몇 년도입니까? 그거는 확실치가 않아요. 왜냐하면 사진이 없거든요. 결혼식을 안 올리셨어요. 안 올리시기도 했고 못 올리시기도 했고 그래서 참 이게 아이러니인데 왜 아버지가 사진사였는데 정작 본인 정작 결혼 사진이 본인들의 없어요. 그리고 어머니 젊었을 때 사진이 없어요. 정작 아버지가 그 당시 귀하다는 사진기가 여러 대 갖고 계신 남자였는데 한국 남자들이 다 그렇지 뭐. 네, 그래서 이 인생극장 보면은 참 이게 씁쓸하면서도 재밌는 대목들 많은데 아버님께서 폼 잡고 찍으신 사진들은 그렇게 많은데 그렇게 정작 어머님의 한창 때를 찍은 사진은 거의 없는. 노명 선생님이 첫째가 아니시잖아요. 맞네요. 네, 네. 제일 큰 뭐 형이나 누님이 몇 년생이신지를 56년도생. 56년생. 네. 그럼 뭐 결혼은 아마 55년이나 전후 뭐 전 네, 나 네. 고무렵에 그러니까 하셨겠네요. 뭐 저희도 이럴 제 때. 큰 누나의 출생을 가지고 제가 어머니한테도 이렇게 여쭤봤거든요. 그러면 엄마가 결혼하고 나서 얼마 만에 큰 누나를 임신을 했느냐. 그러니까 결혼하고 나서 한 6개월 정도 후쯤에 했다. 그래서 이제 큰 누나 나이를 가지고 거꾸로 추정해 가서 대충 한 그러면 55년 경에 결혼하신 그러니까 이제 걸로. 네. 요즘 같으면 다 이혼할 사람들인데 이혼 당할 사람들인데 그래서 그러면 이제 서울에 사시던 분하고 양주에서 사진관 하시던 분. 그러니까 아버지는 서울에 계시면서 네. 양주로 출퇴근을 하셨던 출퇴근 상황이었어요. 하셨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캐나다 부대가 캐나다로 철수를 하게 돼요. 네. 그러니까 갑자기 먹고 살 길이 막막해지고 오호. 그러다가 그 당시 아버지가 갖고 계신 사진 기술 분이 없으니까 경기도 파주에 가면 미군들이 많다더라 라는 이제 소문을 듣고 네. 두 분이 아무런 연고가 없었던 경기도 파주군 광탄면 신산이라는 곳으로 두 분이 이사를 하시게 되죠. 네. 거기가 노명호 선생님 고향이기도 네, 하고. 제가 거기서 태어났고요. 아. 근데 거기로 가신 이유는 미군이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거기에 가서 아버지가 다시 사진관을 여시고 네. 그때 열었던 사진관 이름은 등대 사진관. 등대 사진관이야. 근데 어쨌든 거기서도 독점이었죠. 독점. 그리고 캐나다 부대보다 미군 부대가 더 컸기 때문에 네. 돈을 더 많이 버셨고. 달러를. 네. 그리고 저는 이제 거기서 이 책에 완전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 이 책이 굉장히 다른 또 텍스트랑 차별화가 되는 포인트들이 있는데 아버님께서 또 거기서 사업성을 한 번 더 발휘하셨잖아요. 그렇죠. 사진관을 해서 버신 돈을 가지고 그 당시 이제 미군들이 그 주말에 외출하거나 시간이 지나고 나면 영해에서 바깥으로 나오니까 네. 갈 데가 없어서 방황하는 미군들을 보시고
저 사람들을 묶어둘 수 있는 곳이 필요하겠구나. 네. 라고 해서 레인보우 클럽? 네, 레인보우 클럽이라고 하는 위스키 시음장을 만드세요. 그 당시는 위스키 시음장이라고 불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네. 오. 그러니까 미군 전용 클럽이죠. 네, 한국 네. 사람은 들어갈 수 없고 출입 금지. 출입 아예? 금지. 아하. 그래서 그 레인보우 클럽 그 사진을 보면 거기에 노티스라고 돼 있어 영어로 된 경고판이 있어요. 네. 근데 그 참 재밌는 게 한국인들 영어를 못 내용은 읽는데. 한국인 출입금지라고 하는 내용인데 그게 영어로 써놨어요. 영어로 써 있는. 책을 뭐. 보시면 그 사진이 딱 나와 네, 있거든요. 맞아요. 네. 아무튼 그거를 차리시면서 뭐 아버지 어머니 표현에 의하면 달러를 그야말로 푸대자루에 쓸어 담을 정도로 돈을 많이 버셨다고 하고. 흔히 어르신들 하는 표현으로 이제 갈코리로 그쵸. 긁었다 돈을. 긁어달라. 그러면서 저희 어머니는 그 레인보우 클럽 옆에다 미장원을 내세요. 왜냐하면은 이제 딱 그림이 연상이 그럼, 되잖아요. 거기에 클럽이 이제 또 있으면 당연히 클럽 출입하는 여성들이, 여성들이 있을 있으니까. 테고. 네. 그래서 그러면 어머니가 미용 기술을 익혔던 분이 아닌데 어떻게 미용실을 내게 됐느냐 제가 어머니 여쭤봤더니 그냥 야매로 만든 네. 그러니까 자격증 남의 거 빌려다가 네. 만든 그래서 그럼 엄마 머리 잘했어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가 아니 난 머리 잘 못했지라고 솔직히 말씀하셨죠. 그렇지만 그 당시 그 삼거리에 미장원이 거기뿐이 없었기 때문에 이른바 클럽이 있으면 거기에 생각해보면 양공주가 있고 네, 네. 양공주가 머리 할 때라고는 거기밖에 어머니가 하시던 없으니까. 미장원뿐이 없으니까 거기도 또한 독점. 그리고 그때는 고데기 이런 것도 귀에 쓸 시대니까. 아니 그리고 그 생각해보면 어렸을 때 보면은 꼭 동네에 야매 그런 머리 말아주는 아줌마 한 분씩은 꼭 계셨어요. 아니 그러니까 YG가 어렸을 때는 야매 아줌마가 있었고 예. 이 정식 미용사 자격증이라는 게 있었지만 네. 우리 노명훈 교수님의 어머니가 미장원 여실 때는 미용사 자격증 이런 게 없던 때일 것 같은데 그냥 자기가 기술 있으면 열면 되는 거지 뭐. 뭐 어쨌든 간에 뭐 그래서 이제 두 분이 이제 이렇게 달러를 버시니까 네. 저도 이제 자료를 찾아봐서 깜짝 놀랐었는데 그 당시가 한국이 1인당 GDP가 네. 1,000불도 안 되던 시절이잖아요. 뭐 500불, 지금 600불. 제 기억 제가 저도 이제 옛날 얘기 좀 하면은 60한 6, 7년 돼야 100불 됩니다. 네. 그러니까 1000불도 안 되는 시절이 아니라 지금 100불 네. 시절에 미장원이랑 클럽을 여신 그랬는데 거죠. 예. 그 당시 미군 사병의 월급이 120불인가 그랬다고 그래요. 월급이. 월급이. 사병의 월급이. 1인당 GDP가 100불인 나라에 한 달에 120불 버는 군인들이 떼거지로 모여 있는 그러니까- 상권이니까 대단한 거지. 그러니까 거기서 그 벌어들인 달러가 그 당시 50년대 한국 경제 상황 속에서는 정말 어마어마한 돈을 버신 거고 그래서 바로 레인보우 클럽을 여신 지 바로 1년 만에 네. 처음에는 레인보우 클럽을 대충 뚝딱거려서 거의 판잣집 비슷하게 만드셨던 그러니까 책을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첫 번째 레인보우 클럽 사진이 있고 네. 두 번째 새로 지은 레인보우 클럽 사진이 있는데 첫 번째와 두 번째를 비교해 보면 그야말로 두 번째는 의리의리한 2층 양옥집으로 엄청난 규모의 레인보우 네. 클럽을 지으실 정도의 그러니까요. 돈을 두 분이 버시는 거죠. 요즘 표현으로는 이제 빌딩 올린 거죠. 네. 그렇죠. 그렇죠. 2층 양옥집. 그렇죠. 그러니까 건물주가 되신. 네. 되게 있는 집 자식이군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그때 조금 더 사업성을 발휘하셔가지고 네. 이제 서울 시내에다가 뭔가를 뭐 짓고 막 그러게요. 이랬으면 그렇죠. 강남에 땅 좀 사셨으면 네. 그러면 그랬으면 사회학자 노명훈은 없죠. 그냥 건물 임대업자 노명호가 있었겠죠. 그럼 저는 이제 카페 하고 있고 이제 카페 사장님으로 있었을 네, 가능성이 있죠. 인생극장 따위는 안 나왔겠죠. 최근. 근데 그냥 아이러니하게도 저는 이제 이번에 인생극장을 쓰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사회학자가 될 수 있었던 배경이 뭐가 있을까? 네. 근데 원천을 쭉 따지고 들어가 보니까 1950년대 레인보우 클럽에서 온 달러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 사회학이라는 학문이 뭐 제가 결과적으로 교수가 됐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교수가 됐지만 사실 사회학이라는 학문을 하고 그걸 학부를 다니고 대학원을 다니고 특히 박사를 할 때 그 사람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정말 아무도 예측 못하는 가장 위험한 맞아요. 전공 중에 하나이거든요. 네, 네. 그렇죠. 그렇죠. 근데 저희 부모님이 가장 위험한 전공 중에 하나인 사회학을 하는 걸 부모님이 반대를 안 하셨고 게다가 지원까지 해주셨고 저는 그 덕분에 사회학 박사가 됐고 그 덕분에 또
교수가 됐는데 그러면 부모님이 저를 그렇게 물질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었던 배경이 뭐가 있는가 쭉 따지고 들어가 보면 두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는 뭐냐고 하면 바로 레인보우 클럽에서 건져 올린 달러고요. 네. 또 하나는 뭐냐면 바로 부모님이 갖고 계신 공부에 대한 콤플렉스, 열망. 그쵸. 내가 못 배웠지만 우리 아들은 꼭 박사를 그것도 외국 박사를 만들겠다. 미국 유학을 보내고 싶다. 뭐 이런. 특히 저희 어머니가 그게 굉장히 강하셨는데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는 상대적으로 있는 집에서 태어나신 쪽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성공리가 그렇게 시골이긴 했지만 그래도 성악교를- 땅에 굉장히 많아서 성공리에서 저희 할아버지가 방앗간 하고 계실 정도였고 그리고 굉장히 대대로 농사를 지었던 집안이기 네. 때문에 성공리에 땅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옛날에는 방앗간 집이 되게 그쵸. 부잣집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 아버지는 이렇게 예를 들면 돈이 없어서 공부를 못하신 분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식민지 시대 때 소학교를 나오셨고 중학교를 저희 아버지가 못 가신 이유는 이건 아버지 증언 그대로 밀면 시험을 봤는데 떨어졌다. 공부에 별로 흥미가 없으셨고. 네,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는 경우에는 공부를 못했기 때문에 중학교 진학을 못하신 분이라고 하면 저희 어머니는 완전히 달랐거든요. 공부를 굉장히 좋아하셨고 공부를 굉장히 잘하셨는데 그다음에 가난한 집의 막내딸이다가 보니 그 당시 일제시대 때 소학교 수업료는 굉장히 비싸서 도대체 그 창신동 산꼭대기에서 여자아이를 막내 여자아이를 소학교에 보낸다라는 건 그 동네에서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이어서 저희 어머니는 학교도 정식 학교도 아니고 훨씬 더 수업료가 쌌던 그 당시 학원이라는 게 있었다고 그래요. 소학교 말고 그 학원이라는 곳을 다니시다가 그리고 굉장히 뒤늦게 해방 이후에 국민학교를 편입을 해서 국민학교를 또 다니시다가 6학년 무렵에 저희 어머니는 공부를 굉장히 잘하셨는데 담임 선생님이 굉장히 약간 차별적이신 분이었다고 그래요. 중학교를 진학하려고 하는 애들과 중학교를 진학하지 않는 애들을 굉장히 차별을 해서 이 반에서 이 분단을 따로따로 만드는. 네. 근데 저희 어머니가 반장도 하고 공부도 늘 1등하고 했는데 중학교에 진학을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이렇게 차별을 받으니까 저희 어머니가 자존심이 상해서 그래서 저희 어머니 말에 의하면 그래서 학교를 6학년 1학기까지 다니고 2학기 때부터 안 나가셨다고. 왜냐면 그게 싫어서. 네. 그래서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공식적으로는 최종 학력이 국민학교 중퇴이신 분이니까. 네.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는 공부에 대한 열망, 그러니까 본인이 이루지 못한 꿈. 그러니까 나는 못했지만 그래도 자식들은 원하는 것만큼 공부를 시켜야 되겠다라는 그 열망들을 갖고 계셨고, 네. 그러니까 그 두 가지 원인이 어찌 보면 저를 사약자로 만들어준 두 가지 원천인 거죠. 네. 그러다가 이제 그 미군이 또 축소가 되잖아요. 그러면서 그 레인보우 클럽이 있는 그 근방에 이제 미군이 철수를 하고 그 철수한 미군 대신 한국군이 거기로 네.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서 레인보우 클럽을 무지개 다방으로 네. 또 바꿔가지고 이제 외박 나오거나 면회 아니면 외출 나온 이제 한국군 병사들 혹은 장교들 혹은 면회객들. 그들을 면회객들 네. 이런 사람들을 받는 다방을 이제 하게 되고 이제 그 다방에서는 사실 좀 약간 기억이 있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기억하고 있는 전 레인보우 클럽은 기억을 못 하고 제가 기억을 하는 곳은 이제 레인보우 클럽 이후에 만들어진 무지개 다방인데 그게 이제 제 초등학교 네. 시절과 그다음에 중학생 시절이 이제 무지개 다방과 연관이 되죠. 그리고 이제 학교 마치면은 좀 거기 일손이 바쁜 것 같으면은 내려가서 뭐 이렇게 설거지 같은 것도 하고 그러니까 커피도 타고 어머니가 이제 거기 무지개 다방에 계시니까 그러니까 이제 무지개 다방 안에 마담이 있고 다방 레지가 있지만 또 그러니까 종업원들에게만 업소를 맡겨둬서는 안 되고 이렇게 주인이 항상 거기서 이렇게 지켜보고 있어야 되니까 저희 어머니는 이렇게 주인의 입장에서 그 무지개 다방 안에 꼭 항상 앉아 계시고 저는 어린아이니까 어린아이는 학교 갔다 오면 당장 엄마를 찾게 되고 네. 그럼 엄마가 있는 곳으로 가야 되고 그러면 엄마는 늘 무지개 다방에 있으니까 저는 학교 갔다 오면 무지개 다방에 앉아 있는 엄마 옆에 저도 나란히 그냥 앉아서 거기서 숙제도 하고 이러다가 제가 이제 조금 크니까 그냥 다방 안에 그냥 앉아만 있는 거는 심심하고 하니까 저도 그냥 주방에 들어가서
거기에 있는 뭐 커피잔 설거지도 하고 네. 그러다가 뭐 커피 끓이는 게 재밌어 보이기도 해서 커피 어떻게 끓이는 거냐 이제 물어봐서 배워서 커피를 끓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주방에 뭐 주방장이 없거나 이래서 이제 주방에 비어 있을 때는 제가 가서 이제 설거지하고 커피 끓이고 그게 이제 초등학교 한 6학년 정도부터 제가 주방을 들락거리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 본격적으로 주방 안에 있었던 건 중학생 정도 때인 것 같고 네. 근데 그러다가 보니까 어린아이가 그 주방 안에서 이 커피를 끓이고 있으니까 오고 가는 손님들이 막 칭찬을 마구 늘어놓으셨죠. 참 기특하다. 그리고 어떤 분은 아마 네가 전 세계에서 가장 어린 꼬마 주방장일 거다. 근데 어린 나이에는 어른들이 칭찬해주면 좋죠. 우쭐우쭐해주니까 네. 그 칭찬 더 듣고 싶어서 더 열심히 고무장갑 끼고 설거지하고 커피 끓이고 지금도 커피는 잘 타십니까? 잘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영향에서 요리도 잘해요. 예. 설거지도 잘하고. 예. 근데 이제 그때 어쩌면 사회학자 노명우의 그 시초 형태가 만들어졌을 수도 있겠다라는 근데 대목도 책에 노명훈 있어요. 선생님이 공부하는 거 좋아하고 뭐 그런 계열이라서 지금 대학 교수가 되셨지. 거기서 이제 이게 커피 타고 거기 클럽에 주변에 그 예쁜 언니들하고 어울리고 이렇게 하다 보면 조금 다른 길로 갔으면 지금 강남에 유명한 나이트 클럽 뭐 여러 개 갖고 있는 사장님이 됐을 그랬을 수도 수도 있는 있어요. 거잖아요. 인생은 참 알 수 없는 거니까요. 그러게요. 네. 네. 맞아요. 그러니까 사회학자 노명우가 태동이 되었다라고 책에는 쓰여져 있는데 사실은 전혀 다른 인생을 사는 노명우가 거기서 등장했을 수도 있죠. 그래서 그 다음엔 그러면 언제까지 그 클럽이랑 뭐 미장원이나 이런 게 운영이 된 겁니까? 그러니까 레인보우 클럽은 그러니까 제가 태어나고 나서 몇 년간 하셨다고 했으니까 네. 아마 60년대 말 정도까지. 60년대 말 정도까지. 그리고 이제 70년대 무지개 초. 다방이 된 무지개 클럽 무지개 다방. 다방. 무지개 다방이 된 네. 다음에는 쭉 좀 더 오래 하셨나요? 그러니까 무지개 다방은 제가 정확하게 70년대. 기억하는데 70년대. 네. 70년대 네. 그리고 그 이후로도 계속 무지개 다방을 70년 하셨다고. 지금도 무지개 다방은 지금도 있어요. 예. 있어요? 지금도 있어요. 거기 직접 가보기도 오. 하셨잖아요. 저도 그래서 이 책을 쓰면서 네네. 가보기도 했어요. 네. 그 아니 뭐 만주도 가시고 나고야도 네. 가시고 네. 이제 아버님이 가셨던 네. 여러 곳들을 다 다니신 거는 책에서 네. 봤는데 무지개 다방이라는 상호가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있습니다. 그리고 살짝 들어가서 차도 한 잔 마시고 나오셨다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감상은 뭐 그런 거였고 느낌은 그 시네마 천국이라는 영화 네네. 기억나시죠? 예. 거기 이제 영화 그러니까 토토가 영화 감독이 돼서 예. 다시 이제 고향 영화를 마을에 돌려보는 가서 그 느낌을 살리려고 무지개 다방을 가서 저는 앉아서 굉장히 낭만적으로 이렇게 글도 좀 쓰고 이렇게 인생 극장 원고도 좀 정리하고 그래서 이렇게 원고 프린터를 이만큼 가져갔어요. 거기서 커피 한 잔 마시면서 내가 옛날에 여기서 꼬마 주방장이었었는데 그 꼬마 주방장이었던 애가 이렇게 두터운 원고 뭉치를 갖고 와서 그 다방에서 원고를 정리하는 거 멋있잖아요.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와서 보니까 그 다방의 분위기는 제가 아는 다방의 분위기가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시골 다방에 웬 낯선 남자가 하나 등장하니까 일단 다방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일단 눈이 동그래지고 놀라는 눈치였고 간첩인가 뭐 이것도 아니고 쟨 누구지 이랬겠죠. 아니 다 이상하게 생각했겠죠. 그러게요. 도대체 저 양반은 뭘까? 뭐 다방 올 사람 아닌 것 같은데 뭐 이런 식으로. 네. 그러면 부모님은 언제까지 일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은퇴라 그럴까요? 70년대 아니죠 80년대 중반까지 하셨어요. 제 기억으로는 80년대 중반까지 제가 대학교 다니는 동안까지도 하셨었죠. 그러다가 이제 제가 유학 갈 무렵에 그건 이제 뭐 딱 그것 때문에 그만두신 것 같진 않은데 제가 이제 그 아침 밥 먹으면서 그때 석사 마치고 군대 갔다 온 다음에 유학을 가려고 한다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렸고 바로 그 시기가 부모님이 모든 사업을 정리하신 시기가 바로 그 시기예요. 유학 자금 마련하느라고 2층 양옥 팔고 뭐 이런 건 아니시고요. 다행히 그러지는 않았고요. 그래도 이제 아버지가
한 발 앞 내다보는 건 계셨지만 꼼꼼한 부시는 아니어서 그 벌어든 돈이 술술술 새 나가서 별로 집안에 축적이 되지는 않긴 했지만 네. 그래도 이 50년대 벌어놓은 달러의 위력이 제가 공부를 할 때까지는 해도 그래도 아직 그 달러의 위력이 힘을 발휘하고 있을 때여서 야. 그러니까 이 레인보우 클럽이 저한테는 굉장히 상상적 공간이기도 하고 네. 일종의 저를 만들어준 일종의 원형적 공간, 음. 기억을 못하고 가볼 수는 없는 곳이긴 하지만 뭔가 제가 만들어진 오리진이라는 그런 느낌. 네. 그래서 책을 쓰면서 이렇게 무지개 다방도 그랬지만 이 레인보우 클럽에 대한 굉장히 상상들을 많이 했고 네. 그러면서 레인보우 클럽을 들락거렸던 사람들 음. 그리고 레인보우 클럽과 연관돼서 일을 했던 사람들 그럼 이제 한편으로는 이제 양색시라고 불렀던 사람들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과 한국인들 사이에 통역 역할을 해줬던 그렇죠. 뭐 제이미 아저씨 이런 네네. 분도 있고 또 저희 앞집에는 저희 동네에서는 아이노코라고 불렀었었는데요. 네, 네. 포녀라 포녀, 네. 일본 표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제 앞집에 미라라는 애가 살고 있었어요. 굉장히 친했고 그러니까 공식적으로는 보면 제 첫 번째 걸프렌드인 셈인데 공식적으로. 네. 그 아이는 초등학교를 저랑 같이 다니다가 입양을 갔다고. 네. 네. 그 초등학교나 그 안에서의 아이들의 놀림 이런 시선 이런 것 때문에 견디지 못하고 결국은 미국으로 입양이 돼서 그래서 삼거리를 떠났고 그래서 가끔 이제 미라도 생각이 나요. 그 미라는 미국에 입양 가서 행복했을까?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 그래서 이제 이 책을 쓰면서 그 50년대 레인보우 클럽 주변과 연관되어 있던 사람들이 지금 어떤 인생들을 걷고 있을까. 50년대 이렇게 삶을 치열하게 살 수밖에 없었던 평범한 사람들은 그 이후로 60년대, 70년대를 거쳐서 지금 현재 어떤 삶들을 살고 있을까라는 궁금증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고 사실 그런 분들이 삶이 다 모여서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만들어진 것도 그렇게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삶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거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방금 노명호 선생님께서 그 부모님 두 분의 인생을 이제 쭉 정리를 하시면서 책에 큰 골격을 말해 주셨는데 이 골격에다가 노명호 선생님께서 이제 애초에 독립적인 저작을 위해서 준비했던 그 근현대사와 한국의 영화들에 축적되어 있는 이제 영화 콘텐츠들이 이제 중간중간에 이제 부모님의 증언의 빈 곳들을 이제 메워주는 역할들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영화 콘텐츠뿐만 아니라 50년대 60년대 소설들에서 묘사되어 있는 당시의 시대상이라던가 사람들의 생각들 같은 것들이 또 한 축으로 또 이렇게 또 묘사가 되면서 이 굉장히 다채로운 콘텐츠로 이제 이루어져 있는 책이 이제 이 인생극장이라는 책인데 근데 저는 야 이게 너무나 절묘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구성 아까 그 삼각이라고 했던 그 구성도 너무나 절묘했을 뿐만 아니라 사실은 그 주인공인 노명호 선생님의 부모님 두 분의 삶도 사실은 다이내믹해요. 그리고 또 그분들이 또 하필 또 털을 닦은 곳이 당시에 한국의 모순이 집약되어 있는 곳이라서 만약에 그 저희 할아버지가 20년생이고 저희 할머니가 26년생이시거든요. 근데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는 평생 그 전라도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삶에도 당연히 여러 가지 굴곡들과 이런 것들이 있었겠지만은 또 약간 달랐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참 여러 가지 절묘함이 딱 이렇게 맞아 떨어져 가지고 굉장히 멋진 책이 한 권 나왔다라는 생각을 읽으면서 계속 감탄하면서 저는 들었습니다. 그 몇 편이나 되는 영화들이 지금 소개되고 있습니까? 제가 실제로 본 영화는 한 150편 정도 되는데 150편. 네. 네, 실제로 이 책에서 언급되거나 인용되거나 그런 책들은 제가 정확하게 숫자는 안 세어봤지만 98편 정도 아마 될 네. 거예요. 그리고 책 뒤에 보면 그리고 이 책은 되게 편집할 때도 굉장히 정성을 굉장히 많이 들였어요. 네, 그 어떤 네. 책보다. 네. 그래서 그 책 뒤에 보시면 이렇게 부록처럼 이 책에서 언급되고 있는 영화들이 있고 그 책에서 언급되고 있는 영화의 중요 장면들을 따로 편집을 해서 그 여러분들 유튜브나 아니면 다른 채널을 통해서 이렇게 보실 수 있도록 이렇게 다 링크도 연결되어 있고
그렇거든요. 왜냐하면 옛날 영화들을 지금 그 유튜브를 통해서 웬만한 영화들은 다 볼 수 있지만 뭐 저는 이제 책을 쓰기 위해서 그 모든 영화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봐야만 했었지만 사실 그 영화를 다 보시기는 쉽지는 않을 거고 네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로 설명드리거나 아니면 텍스트로 설명되는 것보다 실제로 그 영화의 어떤 그 장면들을 보게 되면 네. 그 당시 사람들의 생각이 이랬었구나라는 걸 그 어떤 텍스트보다 더 그야말로 이 피부로 느낄 수 있을 정도로 그런 것들이 있어요. 네. 예를 들면 저도 옛날 영화를 보다 가장 깜짝 놀랐던 장면들은 예를 들면 그런 것들이에요. 남자가 여자를 때리는 장면들. 지금 같으면 상상도 하지 못한. 근데 상상도 못할 뿐만 아니라 네. 그런 장면을 연출을 할 수도 해서도 안 되고 네. 그런 혹시라도 어떤 감독이 아무 생각 없이 그런 장면을 연출을 해서 문제가 영화 개봉해서 그런 장면이 나오게 되면 문제가 될 만한 장면들인데 옛날 영화를 보면 그런 장면들이 너무나 자주 등장하고 저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게다가 남자가 여자를 때리는 수준이 그냥 이렇게 뺨을 한 대 때리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좀 심한 영화들은 거의 액션 영화에서 깡패들이 서로 싸울 때 한 깡패가 다른 깡패를 때리는 것 정도로 남자가 여자를 때리는 장면들이 등장을 하는. 그러니까 그 당시로는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에게 행하는 폭력에 대한 사람들의 감각이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감각과는 완전히 달랐다라는 게 그 영화의 그런 장면들이 보여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문명국이 된 거예요. 가지고 보면 그러게. 불과 몇십 년 사이에 저는 이 책 보면서 제가 시간이 조금만 더 많고 좀 한가한 사람이었으면 그 뒤에 목록 나와 있는 그 수많은 클립들도 다 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정말 한 편도 못 들어가 봤거든요. 이게 빨리 보고 또 준비하고 그래야 돼서. 근데 저는 한때 이제 영화를 전공할까 하는 생각도 했었고 어릴 때 영화도 굉장히 많이 봤고 저희 아버님은 노무현 교수님 아버님보다 몇 살 아래이시고 어머니는 노 교수님 어머니하고 동갑이시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보면서 우리 부모님의 젊은 시절, 청춘 시절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다라는 느낌을 가지고 계속 봐서 더욱 감명 깊게 그리고 정말 이런 작업을 누군가 해줘서 좀 고맙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봤고요. 같은 이유에서 한 30년대, 20년대, 30년대에 혹은 40년대 정도까지 태어나신 분들 혹은 그분들을 부모로 둔 그 아래 세대들이 이 책을 보면 여러 가지로 옛날 분들이 보면은 자신의 어린 시절을 추억할 수 있을 것이고 내가 살아온 그 힘든 시기들이 이러한 의미가 있었고 참 이런 나름 그래도 가치 있는 시기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의미가 있고 한 세대 아래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 부모님들 우리가 잘 모르는 부모님들의 삶 그들의 어떤 애환 이런 것들을 또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좋고 그런 면에서 하여튼 두루두루 뭐 이게 사회학적인 혹은 뭐 책으로서 어떤 상업적인 뭐 재미 뭐 이런 것들을 다 떠나서 조금 거창하게 말하면 이게 세대 갈등을 봉합할 수 있는 이런 의미도 있지 않나 하는 느낌마저 들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정서적으로 이 책을 보면서 가장 감정이입을 할 세대는 방금 JYP가 얘기한 딱 그 두 세대인 것 같아요. 실제로 이 세대를 살아왔던 사람들 완전히 겹치지는 않지만은 분들과 그리고 진짜 노명호 선생님이나 JYP 같은 세대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의 삶을 살아온 부모님들을 이제 둔 자식 세대들일 것 같고 저는 이제 그보다는 또 약간 또 아래잖아요. 그래서 그런데도 저도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어떤 느낌이었냐면 좀 지금의 우리의 뿌리를 좀 찾아 들어가는 느낌? 근데 그 뿌리를 찾아 들어가는 게 진짜 뿌리를 찾아 들어간다는 느낌이 들었는데 어떤 느낌이냐면은 통상적인 근현대사 같은 경우에는 대개는 정치사라던가 뭐 좀 넓혀도 뭐 경제라던가 아니면 사회 문화적으로 굉장히 굵직굵직하고 의미 있는 일들을 한 번씩 짚어주는 정도로 정리하는 데서 그치잖아요. 근데 정작 그런 격변의 순간에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은 어떻게 느끼고 어떻게 반응하고 또 어떻게 그 고난을 헤쳐왔는지에 대한 얘기는 저희가 소설이나 영화 정도로 짐작을 할 뿐인데 사실 당시의 소설이나 영화를 찾아서 읽는 건
전문적인 연구자가 아니면 하기 쉬운 작업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그런 연구 성과들은 대개는 다 딱딱한 논문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접하기가 어렵고, 근데 그걸 멋지게 이 책에 해낸 것 같아가지고 약간 진짜 지금 내가 딛고 있는 대한민국의 뿌리라는 게 이런 거구나 라는 느낌을 이 책을 보면서 저 어떤 부분에서는 약간 뭉클하기도 하고 어떤 부분에서는 고개를 끄덕이기도 하고 약간 줄 치면서 야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괜찮은 분석인데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정서적으로 감정이입이 좀 안 되더라도 요즘에 한 30대, 20대 친구들이 이 책을 읽어본다면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1987 같은 영화라던가 혹은 국제시장 같은 영화를 보는 거랑은 또 전혀 다른 맥락에서 야 우리의 토대가 이런 것이었구나 하는 걸 느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은 야 사람 사는 게 비슷하네 이런 생각도 들어요. 어떤 면에서는. 네. 그러니까 각자의 세대는 또 각자의 세대마다 힘든 점들이 분명히 있고 어쨌든 그걸 어떻게든 간에 넘어오신 분들의 이야기잖아요. 참 인생은 알 수 없는 게 이 노 교수님의 부모님들이 어디 뭐 부산에 가셔서 사업을 했다거나 또 뭐 경주나 뭐 광주나 대전에서 터를 잡으셨으면 있을 수 없는 그렇죠. 이야기가 하필 또 이 파주라는 곳에서 가면서 더 이야기가 풍부해지고 뭐 어쨌든 모두가 다 자기 인생의 주인공이지만 이 인생의 주인공 두 분 남녀 주인공들은 좀 흥행이 잘 된 잘 만들어진 작품의 남녀 주인공이 아닌가 이런 생각마저 듭니다. 근데 아버지 어머니는 가실 때까지 어떠셨어요? 본인의 삶에 대해서 좀 회한이 당연히 있으셨겠지만은 그래도 잘 살았다라고 생각을 하셨을까요? 아들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아니요. 아쉬운 점들이 더 많으셨고요. 특히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 떠나 보내고 인생의 마지막 단계에서 이제 내 뜻대로 한번 살아볼까 했는데 그렇죠. 또 그때 또 마침 이렇게 또 병이 또 있다라는 걸 또 알게 되셔서 그러니까 그때 이제 그 당시 저희 어머니가 한 번도 표현 안 하셨던 그런 표현도 하시고 했거든요. 내가 팔자가 사나운 년인가 보다 뭐 이런 표현도 하시고 그러면서 마지막까지 결국은 이제 어머니 같은 경우도 그 당신의 인생에서 느껴지는 한계, 회한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방법은 자식에게 투사하는 것 이외에는 방법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저도 어머니에게 이제 드렸던 뭐 마지막 뭐 인사 말씀 뭐 제가 어머니에게 드렸던 마지막 말도 유물론적으로는 전혀 타당하지도 않고 사회학자로서는 성립되지도 않는 이야기인데 제가 어머니한테 그런 얘기를 드렸어요. 마지막에. 그러니까 진짜 돌아가시기 마지막 전날 저도 좀 느낌이 이상했고 어머니도 그날 좀 느낌이 이상하셨나 봐요. 계속 밤에 이렇게 잠을 주무시다가 중간중간 깨면서 자꾸 아버지가 나를 부른다. 자꾸 이제 그런 말씀들을 하셔서 저도 그때 이제 어머니 손을 잡고 제가 드렸던 말씀 뭐였냐 그러면 어머니의 인생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있는 거다. 그러니까 부모님 같은 분을 만나지 못했다면 오늘의 내가 없었을 거고 그러니까 사람은 죽는다고 해서 어찌 보면 그러니까 뭐 육체가 이별을 하는 거지 우리가 안 가봐서 모르니까 정신은 남는 걸지도 모른다. 그때 이제 제가 어머니를 위안시키려고 막 이렇게 막 말들을 지어내기 시작했죠. 그래서 어머니가 돌아가신다고 하더라도 어머니는 지금 어머니가 갖고 있는 정신이 어머니라고 하는 육체 안에 갇혀 있기 때문에 한계가 많다면 오히려 엄마의 정신이 영혼이 엄마라고 하는 몸을 벗어나게 되면 더 자유로워질 수도 있다. 그러면 그때 엄마의 영혼이 예를 들면 아들인 나에게 돌아오면 그때부터 엄마는 더 이상 공부를 하고 싶었으나 집안 형편이 그래서 공부를 하지 못했던 그래서 공부를 못한 게 한인 그리고 여자로 살았기 때문에 한 번도 자기 뜻대로 당신 뜻을 펼쳐보지 못했던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아니라 그러니까 엄마의 몸과 영혼이 분리가 돼서 그 영혼이 혹시라도 자식인 나에게 들어온다고 하면 그때부터 엄마는 교수로 사는 거고 그때부터 엄마는 사회학자로 사는 거니까 우리가 이 몸과 영혼이
분리되는 거. 죽는다라는 건 그런 거 아니겠느냐. 네. 뭔가 영혼이 분리되는 거다. 그렇게 되면 오히려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새로운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걸지도 모른다라는 막 이야기를 막 지어내서 어머니에게 막 그 위안을 드린다고 했는데 사실 저도 그 말을 하면서 저도 위안을 받은 거예요. 네. 어머니와의 이별이 그냥 완전히 우리가 이별이라고 하면 정말 이 죽음을 받아들이기가 정말 쉽지 않았을 텐데 그래서 제가 어머니한테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저도 위안을 받았고 실제로 저도 지금 그 말을 그냥 믿고 있어요. 네. 믿고 있고 뭐 잘하셨어요. 네. 누군가는 뭐 보고 계실 거다 아니면 네. 또 제 몸 안에 들어와 계실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네. 하기도 합니다. 네. 이 책은 한 400쪽 좀 넘는 두툼한 책인데요. 사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사진 그림이 한 100페이지는 되는 것 같은데요. 그 네. 저는 잘 넘어가고요. 앉은 자리에서 다 네. 읽었어요. 전혀 네. 어렵지도 않고 쉽게 보실 수 있는 책이니까 부담 없이 선택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하여튼 이 시기 한국 근대를 직접 몸으로 체험하신 분들과 그들의 자녀들 또 이 시기와 관련된 뭔가 공부를 하시는 분들 또 뭐 영화 전공자들 또 뭐 수많은 한국인들에게 아주 다양한 측면에서 도움이 되는 훌륭한 책이다. 그리고 이렇게 뭐 말씀드릴게요. 싶습니다. YG랑 비슷한 세대 그리고 뭐 더 미친 20대 30대들이 읽어도 사실 오히려 그 나의 뿌리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책이기 때문에 부담감 같은 건 전혀 가지실 필요는 없는 책인 것 같아요. 그 이 책을 이제 그 한 3, 40대 뭐 이런 분들이 읽고 나서 부모님이 살아 계시면 부모님하고 대화거리가 많이 늘어날 것 같아요. 네. 이러셨다면서요. 그리고 저러셨다면서요. 이미 떠나신 케이스라면 돌아가신 부모님을 다시 만나는 것 같은 네, 그런 네. 좋은 추억거리도 생길 것 같고.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네. 제가 읽으신 분들이 그런 이 책이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 음. 사실 별 대화가 일상적인 대화 뭐 밥 먹었냐 잘 지내냐 뭐 사업 잘 되시 뭐 이런 얘기하지 사실 부모님들과 자식들 사이에 지난 인생들을 어떻게 사셨고 인생을 살면서 어떤 그야말로 심정을 가슴속에 품고 계셨고 이런 이야기를 심지어 어버이날에조차도 그냥 빨리 밥 먹고 빨리 식당 가서 밥 먹고 빨리 헤어지기 급급하지 그렇게 대화를 하지를 않잖아요. 복잡해요. 어버이날 어버이날 맞춰도. 그런데 저 만약에 제가 음. 좀 약간 능력 있고 의지 있는 공중파 PD라면 혹은 뭐 꼭 공중파가 아니더라도 다큐멘터리? TVN PD라면 저 같으면 이 책을 딱 읽으면 바로 야, 이 책을 저본으로 해서 다큐멘터리를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왜 파주의 사진관과 레인보우 클럽이라는 걸로 드라마도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드라마도 쓸 수 있고요, 당연히. 혹시 저 뭐 TVN이나 이런 데서 레인보우 클럽이라는 드라마 기획안을 갖고 찾아올지도 모르겠네요. 네. 아니 그리고 그 EBS에서 방송 출연도 계획이 되어 있으신지 실제로 방송이 되었는지. 네 방송 하나 됐어요. 2주차 나눠서 하는데 네네네. 거기서 인생극장 관련된 인생극장이 하나 모티브가 되기도 했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각자 살아온 세대가 그러니까 세월이 다르면 얼마나 그 각자의 몸속에 담겨져 있는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들이 굉장히 다른가. 우리한테 필요한 건 각 세대가 가지고 있는 그런 고유한 경험들을 서로 끄집어내는 작업들 서로 좀 대화하고 알려줄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그러니까 지금 10대 래퍼들과 함께 같이 했던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네, 그게 EBS에서 이제 약간 지식 교양 프로그램을 네, 표방하면서 이제 새로 런칭한 프로그램으로 알고 네, 있는데 네. 노명- 배워서 남길 네, 랩이라는 네, 제목입니다. 그 방송도 노명호 선생님이 출연하셨으니까 한번 찾아서 보시면은 또 이 방송이랑 같이 시너지 효과가 일으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러게요. 그 며칠 전에 어버이날도 있었는데 그때 뾰족한 대화 못하신 분들 요 책 빨리 사서 읽고 어머니께 옛날 얘기 좀 여쭤보시고 아버님께나 그리고 부모님께 드려도 좋을 것 같아요. 들어도 좋을 부모님 것 같아요. 시절 얘기 네, 읽어보시라고 네. 이렇게 드리면 그러면 그것도 좋을 아 것 그때 같고. 그랬지. 아 그때는 나는 어땠는데 뭐 이런 그러면서, 생각들 네. 당연히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글쎄요, 우리 부모님들한테 이 책을 선물하시면 이 책이 계기가 돼서 부모님들로부터 굳이 자녀들이 묻지 않아도 이런저런 당신의 얘기들.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그러니까 건물 터지듯 나오실 수 집집마다 있는. 인생극장이라는 영화가 네. 새로 상영되는 그런 맞습니다. 멋진 모습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훌륭한 책 써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노명훈 선생님 지금 같이 이야기 나누고 뭐 더 묻고 싶은 이야기가 너무나 많은데 네.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네, 그만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다음번에는 또 어떤 또 놀라운 기획으로 멋진 책을 쓰실지 참 기대가 되는데요. 앞으로도 계속 많은 저술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네, 저도 팬심이 더 깊어져서 이번 책으로 다음 책도 크게 기대를 하고 있겠습니다. 다음 책 나오면 또 한번 나와 주십시오. 네, 불러만 주신다면 언제든지 기꺼이 나오겠습니다. 네, 어쨌든 좋은 책 써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치겠습니다.